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하는 전유진입니다. 제가 이제 유틸리티를 좀 같이 이제 담당하게 돼서 오늘 유틸리티 인덱스 보고서 쓴 걸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정유학 섹터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사우디나 미국 에너지 시장을 좀 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유틸리티 보고서도 사우디랑 미국 에너지 전략이 좀 구조적으로 바뀌어가는 구간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내 유틸리티 업체들한테 좀 미칠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좀 자료를 작성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서두에 사우디랑 미국 에너지 전략이 좀 구조적으로 바뀌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는 이제 산유국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유 시장에서 사우디가 이제 미국과 거의 1, 2위 하는 국가인데, 가스에서는 10위 안에 겨우 들까 말까 하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원유 생산에만 좀 집중해 왔었고, 가스 생산에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국가인데, 최근에는 좀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작년에 아람코가 원유 생산량은 더 이상 우리 안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반면에 이제 가스에 대해서는 우리 30년도까지 가스 생산량 60% 더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가스와 이 원유에 대한 기조를 좀 바꿨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이 사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비전통 가스전들 개발하는 데 좀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우디가 가스를 지금 갑자기 늘려서 먹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 그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가스 생산량을 늘려서 오히려 원유 수출을 더 늘려서 재정 수입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 그림 5번 보시면 중동 안에서 LNG 수출입 터미널과 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 PNG가 들어올 수 있는 이 인프라를 보면 사우디를 지나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사우디가 지금 천연가스를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해도 밖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원유는 이미 글로벌 1, 2위 하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또 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이 지금 내수에서 쓰는 원유를 가스로 전환시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원유를 밖으로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는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그림을 좀 더 보여드리면 여기 그림 7번과 8번인데, 사우디는 이제 연초에 감산을 축소한다, 그러니까 증산하는 기조로 좀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원유 생산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원유 생산량이 늘면 당연히 그게 수출 증가로 좀 이어졌을 텐데, 최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은 별로 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모습도 좀 보여지고요. 네, 근데 반면에 사우디의 원유 내수 소비를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려도 내수에서 사용되는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최근의 모습일 텐데, 그래서 이 내수에서 사용되는 원유를 가스로 전환시키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잉여 원유 물량을 밖으로 팔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사우디가 이 많은 원유를 대체 어디서 주로 쓰고 있냐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발전원 변화와 좀 연결이 됩니다. 여기 그림 9번에서 보시면 사우디의 발전원 믹스를 보셨을 때 물론 가스가 가장 많긴 합니다. 근데 이 유류 발전이라고 하는 원유 사용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36% 정도 되고요. 그림 10번에서 중동 전체랑 비교해 보셔도 원유 비중이 한 20% 정도 되고, 여기 그림 11번에서 보시면 첫 번째 이 원유 발전 비중을 글로벌 평균으로 보면 3% 정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사우디가 36%의 발전원을 유류 발전원으로 돌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리 산유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유류 발전 단가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인 발전 단가를 비교해야 할 텐데, 원전이나 석탄이나 가스 대비 유류 발전 단가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유류 발전은 가장 끝단에 있는 옵션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GCC 국가들의 전력 생산 비용을 좀 보시면 이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킬로와트당 실제 생산 비용이고, 밑에는 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제 받는 가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킬로와트당 대략 한 0.13불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0원이 좀 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S&P가 120원이 좀 안 되는 상황인 걸 감안하면 실제로 생산 비용만 따졌을 땐 산유국인 이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결코 싸지 않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가 저렴한 전기료는 되게 중요한 복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이 높은 전력비를 보조금을 줘가면서 좀 상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중동 국가들이 전력을 판매해서 돈을 버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의 손실 규모가 가장 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우디는 이제 비전 2030이라고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비전 2030을 추진을 하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가령 17번 그림에서 보시면 올해 상반기 사우디의 전력 수요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거의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럼 이 비전 2030 때문에 앞으로 사우디의 전력 수요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걸 계속 원유로 대응하기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전력비가 너무 높고 이걸 상쇄시키려면 계속 보조금을 줘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도 좀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전력비가 비싸면 이 제조업들이나 뭐 데이터 센터도 그렇겠지만 경쟁력을 가져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발전원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사용을 가스로 좀 대체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연장선으로 보면 그 가스를 주로 발전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걸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첫 번째 사우디의 이 에너지 시장 전략이 바뀐다라는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이 늘어남으로써 유가가 좀 더 빠진다라는 방향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인데,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그림 23, 4번에서도 잘 보여지지만 원유와 가스에서는 글로벌리 이미 1위로서의 산유국과 이 가스 생산국으로서의 입지를 좀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LNG에서는 사실 카타르나 호주나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이 전통적인 LNG 시장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지가 이렇게 압도적이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미국이 지금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 좀 신경 쓰려고 하는 부분은 LNG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LNG 시장에서 입지를 가져가려면 생산량도 늘어나야 되고 수출량도 두 개가 같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제 그게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연초에 피크를 찍고 잘 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DUC 유정이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단기에 생산량이 좀 늘어날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거랑 좀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 텐데, 가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원유 분지들에서의 GOR 비율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도 이건 자료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이글포드나 퍼미안 바켄 같은 곳들은 이 원유가 주로 생산되는 분지들입니다. 근데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GOR 비율이라고 하면 게스트오일이라고 해서 원유 하나 나올 때 가스가 얼마나 딸려 나오냐 정도의 개념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추이가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랑 동일한 원유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반되어서 나오는 가스의 양은 좀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이 가스 분지들의 DUC 유정이 늘고 있다라는 건데, 미국 안에 이 쉘 분지들이 주요한 게 한 6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보시는 첫 번째 아팔라치아랑 네 번째 하네스빌은 원유는 거의 없고 가스만 좀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들입니다. 근데 각 분지별로 DUC 유정의 추이를 좀 비교해 보시면 점선으로 찍힌 곳들은 원유 분지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가스 분지라고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원유 분지들은 대부분 21년, 22년 대비 지금 DUC 유정이 많이 줄어 있는 반면에 가스 분지들은 21년, 22년 대비 오히려 DUC 유정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의 생산량으로 연결될 수 있는 DUC 유정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원유보다 가스 생산량은 그래도 조금 더 늘어나는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수출량인데, 수출이면 결국 LNG 터미널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LNG 수출량과 이 터미널 캐파를 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꾸준히 터미널들이 신규로 좀 들어오는 거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이 터미널들이 다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30년 말 기준으로 올해보다는 LNG 캐파가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량과 이 터미널 캐파를 비교해 보시면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출량이 더 늘고 싶어도 터미널 캐파가 거의 가득 찼다라는 부분인 건데, 근데 앞서 천연가스 생산량은 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터미널이 신규로 더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추가 이제 수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LNG 수출량도 동반해서 증가하는 방향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미국의 LNG 터미널 관련된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든 정부의 막판에, 그러니까 작년쯤에 이 FTA를 맺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LNG 수출을 좀 다 재검토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던 수출 터미널들이 다 일시 중단됐었던 상황이 됐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 FERC와 DOE 승인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10개 남짓 좀 넘는 터미널들은 아직 FID가 끝나진 않았고 FERC와 DOE 승인을 대부분 받은 프로젝트들입니다. 근데 여기 커런 업데이트에 보시면 대부분 연말 안에 FID를 끝내겠다라는 걸 좀 목표하고 있고요. FID를 하고 통상적으로 터미널이 완공돼서 이제 상업 생산이 되기까지 대략 5년 정도가 걸렸던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러면 이 아이들이 2025년 말에 이제 FID를 끝내고 나면 대략 30년도에 터미널들이 실제로 다 완공이 된다는 부분일 텐데, 그러면 앞서 여기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30년 이후에도 미국의 터미널들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방향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실 정유화학이나 에너지 관련된 섹터는 아니지만 밸류체인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FID가 끝나고 대략 6개월 안에 실제로 이제 건설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러면 그 기간에 뭐 기자재 관련된 것들에 대한 수주가 좀 본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터미널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도 올해 연말과 연초가 되면 수주가 조금 더 활발하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밸류체인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철강 수입 관세품을 좀 세게 때렸었잖아요. 한 50% 정도를 이제 때렸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LNG 터미널 건설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하시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표를 좀 넣었고요. 여기 내용은 벤처글로벌이나 에너지 트랜스퍼나 샘프라처럼 미국의 LNG 터미널을 짓고 있는 업체들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요약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 2분기 때 투자자들의 이제 질의사항이 좀 있었는데 업체들의 답변은 영향 별로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철강 이 제품에 대한 자급자족이 상당 부분 다 이루어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국 내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수입 관세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 캐펙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자재 이런 것들도 너무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입 관세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캐펙스가 늘어나는 건 뭐 많아야 2, 3% 정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철강 수입 관세로 인해서 터미널 뭐 스케줄이 좀 늦어진다라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결국 사우디가 가스 생산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원유 수출이 늘고 그러면서 유가가 빠진다라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미국 LNG 수출량이 늘어나면 사실 헨리허브는 상방 압력이 좀 더 높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JKM이나 TTF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조금 더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에너지 가격이 좀 구조적으로 빠지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력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담았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이젠 디폴트 사항이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뭘로 메꿀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들어오는 에너지원의 거의 대부분이 다 재생에너지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간헐성이라는 이슈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근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를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그걸 좀 메꿔줄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선 저는 가스발전소가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좀 재밌었던 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대략 40%에서 많으면 50%까지 가는 유럽 국가들이 지난 7, 8월에 가스 발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절기 저희도 전력 많이 쓰잖아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이 이걸 계속해서 다 충족을 스팟으로 충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결국은 이 껐다 켰다가 조금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스발전소의 가동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래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리 가스발전소 건설에 대한 움직임이 매우 활발합니다. 제가 여기 두 번째에 넣어놓은 건 글로벌과 그리고 미국, 중국, 사우디의 가스발전소 건설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걸 좀 내용을 다뤘고 데이터들이 좀 많이 담겨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우디나 미국의 전략이 바뀜으로써 유틸리티 업체들한테 어떤 기회가 있냐라는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뤘는데요. 사실 유틸리티 섹터는 흔히들 재미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PQC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정한다기보다는 사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게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코스트가 좀 구조적으로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유틸리티 업체들의 이익 체력이 좀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틸리티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유틸리티 업체 중에서 사실 가장 큰 게 한국전력일 텐데요. 한국전력의 전체적인 이 연결 기준 비용을 나눠봤을 때 연료비가 한 30% 정도 되고 전력구입비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연료비는 뭐 당연히 석탄이나 원유나 뭐 LNG나 이런 거에 따라 연동이 되는 부분일 거고요. 전력구입비는 여기 94번 그림 보시면 약간의 시차가 뭐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전력 구입 단가가 두바이 유가랑 같이 갑니다. 사실상 S&P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유가와 가스 가격이 빠지면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연료비도 빠지지만 전력 구입비도 같이 빠지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 비용에서 한 70% 정도 이상이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유틸리티 업체들의 코스트가 구조적으로 빠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에서 가장 첫 번째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사우디와 미국 에너지 전략이 바뀜으로써 유가와 이 가스가 단기적으로는 사실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향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서 연료비가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사실 우리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빠지면 요금도 같이 빠져야만 합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가 지금 인하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동결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마진 개선의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넘어서서 내년쯤에는 전력비의 인상 가능성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의 근거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좀 제대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한전에 약간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AI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는 거고, 그거에 필요한 전기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로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응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정부의 어떤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걸 다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서해안 쪽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지금 정부에서 좀 힘을 쏟고 있는 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교집합이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11차 송변전 설비 계획이 이미 10차보다 30% 더 증액이 됐었는데, 이 11차 송변전 설비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 좀 확장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이 강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이 관련된 에너지 정책들이 온전히 반영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12차 송변전 설비 계획에서는 지금보다 이 투자 규모가 훨씬 더 증액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송배전 사업은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걸 민영화시킬 게 아니라면 결국 여기에 수반되는 투자는 결국 한국전력이 온전히 다 해갈 수밖에 없고, 지금도 한국전력은 차입금이 거의 140조 가까이 되고 연내 이자 비용이 5조가 좀 덜 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송배전에만 1년에 거의 9조에서 10조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송배전에 대한 투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이 자원은 결국 한국전력에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의 지금 어떤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이 온전히 좀 정상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궁극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요금이 인상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점으로 보면 사실 올해 당장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용을 여태까지 올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택용 요금 인상을 조금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쓰는 거다 보니 조금 더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에도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들어온 지가 이제 겨우 4달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 지난 이후를 좀 타임라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결국 이 원가는 빠지는 상황에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간다면 이 유틸리티 업체들의 마진은 훨씬 더 벌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익이 구조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 진입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연료비가 빠진다라는 부분이었고, 조금 전에 그 동그라미 그림에서 보여드렸을 때 한차원의 전체 비용에서 연료비가 한 30%였고 전력구입비가 40%라는 걸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전력구입비도 이제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1, 2년 동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그러니까 LMP인데요. 이게 아직 뭐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정부 들어와서도 LMP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방향은 내년부터 도소매 시장에 동시에 LMP를 적용한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충분히 좀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하고요. 아직까지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LMP가 이제 도소매에 동시에 적용되면 한전 입장에서는 판가도 빠지고 원가도 빠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뭐가 더 크냐라는 부분을 좀 비교를 해봐야 할 텐데요. 여기 이제 표가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 더 크냐라는 걸 좀 시나리오를 분석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1.3조의 플러스 효과가 생길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빠지기 때문인 거고요. 올해 한국전력 영업이익이 대략 14조 정도로 좀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1.3조면 10% 정도 됩니다.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LMP가 이제 제가 보는 시나리오대로 적용이 된다면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연료비가 빠지는 거에서 플러스로 한 번 더 비용이 빠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계속 강조드리는 코스트 하락이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천연가스 개별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지역난방공사의 코스트가 좀 빠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23년도에 이 청주발전소를 시작으로 대구, 청주, 양산 발전소에 대해서 지금 개별요금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개별요금제를 실행하고 나서 가동률이 대폭 상향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만큼 가동률이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급전순위가 올라왔다는 거고, 급전순위가 그만큼 올라왔다는 건 투입 원가가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난방공사는 27년 하반기부터 이 화성발전소에서 개별요금제를 한 번 더 실행을 하게 되고, 28년 말부터는 이 수원발전소에서도 개체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개별요금제가 추가적으로 더 도입이 됩니다. 근데 화성발전소는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좀 큽니다. 500메가와트가 좀 넘기 때문에 이 코스트가 빠지는 거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이 LNG가 그냥 전체적으로 빠지는 거에서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로 개별요금제 도입 효과로 비용이 한 번 더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린 그 코스트 절감의 효과를 좀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업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유틸리티 업체들은 이 코스트가 전반적으로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익 체력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유틸리티 하면 배당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배당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면, 기재부가 출자기관들에 대해서 26년도까지 배당 성향을 40% 이제 유지하겠다라는 걸 이미 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130번 그림 보시는 것처럼 22년부터 25년도까지 이 출자기관들의 배당 성향이 다 토탈로 40%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당연히 26년도 기준으로 보면 40%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출자기관들이 좀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림 130번에서 보시면 지난 4년 동안 사실 에너지 기업들이 적자를 보거나 돈을 거의 못 벌었기 때문에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거의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걸 누군가는 결국 메꿔줘야 될 거고, 그래서 기재부 출자 기관 중에서 또 주요한 이 곳인 국책은행들, 가령 뭐 기업은행이라던가 산업은행이라던가 아니면 KIC 이런 곳에서 배당을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메꿔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올해를 보면 한전도 돈을 이제 14조씩 벌 거고, 지역난방공사도 거의 4천원씩 돈을 버는 구조에 들어올 텐데,
그러면 약간 의리의 문제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난 4년 동안 다른 국제은행들이 배당을 그만큼 많이 해주었으니 올해는 그래도 에너지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구간이다 보니 배당을 안 하고 버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에너지 기업들도 배당 성향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전력과 이 지역난방공사는 배당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한전의 이 배당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제가 추정하고 있는 올해 한전의 배당 성향은 20% 정도 됩니다. 40%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차입금도 좀 갚아야 되고요.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전력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40% 가져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20% 정도만 봐도 올해 DPS가 한 2,000원 정도 되고, 그럼 지금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대략 5, 6%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정도도 굉장히 매력적인 레벨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난방공사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도 배당 성향을 20% 정도 가져갔었고, 20년도, 21년도에 보면 그래프가 좀 많이 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향이 40% 가까이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30%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DPS가 대략 7,0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럼 배당 수익률 지금 주가 기준으로 대략 8, 9% 정도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긴 한데, 만약에 배당 성향을 이 상단이 40%라고 가정을 하면 DPS가 대략 9,700원 정도 되고,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는 한 11%,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배당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코스트가 빠짐으로써 업체들의 이익체력이 개선되는 거, 그래서 그 결과로 배당도 굉장히 많이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자료가 거의 120페이지 가까이 돼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주요한 이 두 가지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체적인 자료를 보시다가 좀 너무 길다, 너무 많다 싶으면 여기 있는 도표에서 좀 키워드 중심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이걸로 좀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